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로 시집을 온 후 저에겐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눈물 없이는 돌아볼 수 없는 날들을 지나고 생각지 못한 반전을 목격하고 그렇게 한층 자라 더 성숙한 어른이 된 지금을 맞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알지 못했던 제 시가와 시모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시가는 유교 정신이 아주 대단한 집이에요. 종갓집은 아니지만 하는 걸 보면 거의 무슨 종갓집 못지 않죠. 시부모는 대를 이어 한옥식으로 지은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차례상, 제사상은 항상 시가 마루 거실에 꽉 차도록 차리거든요. 아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어도 들으시면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시대가 변했으니 차례도 간단히 지낸다? 제사를 12시 되기 전 8시쯤 지낸다? 어휴, 이런 얘긴 저희 시가에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게다가 그렇게 큰 제사상을 차리려고 하면 매번 하루 전날, 그것도 새벽같이 다들 모여서 준비를 종일 해야 하죠. 당일 새벽에는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하고요. 온 집안 여자들이 다 모여 그렇게 힘들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나면 정작 그때부턴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시작돼요. 저희 여자들은 아예 제사 지내는 쪽은 쳐다도 못 보고 남자들이 줄줄이 서서 제사 의식을 진행하죠. 저희 친정에서도 제사를 안 지내본 건 아닌데 저희 친정에선 여자들도 같이 절을 했었거든요. 딸도 손녀도 다 같이 절하고 식사도 다 같이 같은 상에서 하고 남녀 차별이 별로 없는 편이었죠. 그런데 저희 시가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법도라나 뭐라나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놓고 나면 맛있는 음식은 죄다 남자들 상으로 오르죠. 그럼 우리 여자들은 뭐 하냐고요? 여자들은 제사상 뒷정리를 다 마친 후에 남자들이 남긴 반찬을 가지고 잔반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 거죠 뭐. 맛난 고기는 몇 점 안 남고 나물만 한가득인 상을 부엌에서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어치우는 일이나 하는 거죠. 아니, 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딴 집이 다 있냐 하실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극성인 집이니까. 그런데 저희 시모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이 집 남자들보다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모가 더 이 집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고 할까요? 어디서 여자가 문지방을 넘어? 우린 그렇게 안 배웠다. 법도를 지키지 못할 거면 우리 집으로 시집을 오지 말았어야지. 어허,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아이고, 죄송해요. 아무튼 잘들해 잘들. 요즘 것들은 왜 이렇게 뭘 배울 줄을 모르는지 말이야. 시모가 성을 부리면 시부는 별말 않고 뒤에서 헛기침이나 하는 그런 분위기. 대충 짐작이 가겠죠? 뭐 그런 것도 어쨌든 다 이 집 가문에 내려오는 분위기상 남자가 잔소리를 얹지 않으려고 그런 거겠지만요. 예전에 한 번은 저보다 3년 뒤에 결혼한 첫째 동서가 명절에 같이 여행 한번 가면 안 되는 얘기를 했다가 시모한테 된통 혼쭐이 난 적도 있었어요. 동서가 당시엔 시모를 너무 몰랐던 거죠. 어머님도 제사 지내면 너무 힘드시고 우리 여자들 다 너무 고생 많은데 이번에는 제사를 며칠 앞당겨서 간소하게만 지내고 당일엔 여행을 가면 어때요? 제가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좀 빼놔달라고 말을 해놨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기회. 그걸로 지금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어? 그런 말 할 거면 당장 나가라. 우리는 저런 거 취급 안 한다. 어디서 이따위 말을 씨부리고 있어? 너 이럴 거면 우리 집에 시집은 왜 왔니? 놀고 먹고 막 사는 그런 막대 먹은 집으로 가지. 뭐하러 우리 집에 시집을 왔냐 이 말이야. 나는 저런 건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이제 막 결혼했고 지금 갈라서면 흠도 아니다. 그냥 내보내버려라. 저 따위 것. 어머님,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공항 지상직 근무를 했었던 동서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낸 소리였는데 그날 시모가 했던 잔소리를 생각하면 어휴, 지금 생각해도 진저리가 다 처지네요. 하지만 저 결혼했을 때 들었던 잔소리에는 비할 바도 못 돼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을 맞이했을 때만 해도 저 역시 뭘 모르고 순진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저는 위에 동서도 없고 맏며느리였으니 정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래도 명절이고 하니 어느 정도 일 끝내놓고 나면 저희 친정에도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죠. 뭐 명절을 제쳐두고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은 다 해놓고 친정 간다는 걸 누가 맞겠어? 싶었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희 친정에선 다들 그렇게 했었거든요. 결혼을 해도 시가에 먼저 갔다가 일찍 끝내놓고 점심 먹기 전에는 다들 친정에 와서 편하게 보내고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에 차례 지내고 설거지며 뒷마무리까지 싹 맞춰놓고는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를 보더니 시모가 벼락같이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저 이제 친정 가보려고요, 어머님. 그랬더니 시모가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디서 지금 추석 당일 오후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친정에 간다고 난리치고 있어 이게?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제 막 시집 온 게 상도도 없이 말이야. 시집을 왔으면 이제 너도 명시집안이란 소린 거다. 어디서 못 배운 티를 잔뜩 내고 이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아니, 제가 무슨 대역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소리를 치더라니까요. 제가 너무 놀라니까 남편도 후다닥 뛰어와서 시모를 중재하기 시작했죠. 아유, 어머니, 이 사람 집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요즘은 다들 차례 지내놓고 나면 친정에도 가고 하는 게 당연한 풍습이고요. 너무 뭐라고 하시지만 마세요. 그러게, 뭐 이런 것 하고 결혼을 한다고 데려와서 난리를 친 거야? 예?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게, 내 근본 있는 집 여자랑 결혼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냐. 요즘 여자들 법도도 몰라, 유교도 몰라, 상도라고 배운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근본도 없는 거랑 결혼을 한다고 데려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걱정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만 이게 걱정 안 하게 생긴 일이야? 어디서 이따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시모는 말리는 남편까지 혼을 내더라고요. 그때서야 전 저희 시가와 시모의 분위기를 비로소 체감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그런 집에 뭐하러 시집을 갔냐, 너도 참 사서 고생이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강의 이런 분위기는 저도 알고 결혼을 한 거였죠. 남편이 결혼 전 먼저 본인 집안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거절해도 괜찮다. 나도 당신 고생시키고 싶은 마음 없으니 이해한다. 라는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은 시가 얘기를 들으니 물론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사야 뭐 명절이랑 다 합해도 1년에 4번을 넘지 않고 그때만 좀 고생하지 뭐 싶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4번도 아찔한 숫자지만 결혼 당시엔 체력이 넘칠 때라 괜찮을 줄 알았나 봐요. 과거에 제가 참 무모하고 용감했던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도 결혼을 선택한 데 대한 후회는 없었어요. 물론 힘은 들죠. 가끔은 이 불합리함에 반기를 들고 싶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런 고리적 사상으로 구시대적인 짓거리를 해야 되나 한숨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만 크거든요. 남편은 제가 고생하는 걸 아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일절 집안일 하느라 무리하지 않게 본인이 나서서 요리며 청소며 빨래며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난 가끔 진짜 신기하다니까.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자란 남자가 이렇게 집안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야? 그것도 경상도 남자가. 당신 진짜 연구대상감이야. 당신도 겪어봐서 알잖아. 그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어휴, 난 그걸 어릴 때부터 겪었으니 오죽했겠어? 하긴 당신 그냥 모르고 보면 그런 집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야. 누가 봐도 자유분방하게 큰 사람 같은데. 난 어릴 때부터 내 성향이랑 너무 안 맞아서 힘들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조건 서울로 가서 자취해야겠다 다짐에 다짐을 했었고 난 절대 우리 집 남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그게 내 최대 목표였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이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고생하는 것까지 내가 말려줄 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댁 가서 고생하는 대신 서울 우리 집에 있을 땐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내가 정말 잘할게. 미안해. 제가 고된 명절과 제사들에도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남편 덕분이 컸죠.
남편은 경상도 남자라는 걸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가가 멀리 산다는 영향도 있었어요. 딱 그때를 제외하면 서울에 사는 저희가 굳이 먼 부산까지 내려가 시가를 찾을 일은 없다 보니 가까이 살면서 시모 간섭 받을 일은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둘 중에 뭐 택할래? 하면 저는 차라리 멀리 살고 1년에 몇 번 안 보는 꼬장꼬장한 시모가 낫지. 가까이 살면서 쉴 새 없이 들이닥쳐서는 살가운 시모인 척, 딸 같은 며느리 원하는 그런 시모는 더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면 후자 같은 케이스 때문에 어디다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여튼 그렇게 꽉 막힌 시가 분위기에도 그런 이유들 덕에 생각보다 마음이 막 고되지는 않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다 되어가도록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왔죠. 이따금 시모나 시가 때문에 고생할 때는 있어도 남편이나 아들 보면서 웃고 살았고요. 그러던 제 인생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찾아왔습니다. 아, 그만 좀 하라고! 엄마 왜 그렇게 집착이 심해! 야, 내가 너한테 뭐가 집착이 심하냐? 다른 집 엄마들 한번 봐봐. 엄마 진짜 너한테 프리하게 해주는 거야. 됐어! 그냥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좀 꺼! 제발 좀! 엄마 일이나 하란 말이야! 저희는 아들 딱 하나 낳고 아이가 안 생겨서 외동아들만 잘 키워내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제 인생의 기쁨이자 행복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중학교 2학년쯤 되면서부터 조금씩 안 하던 반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생전 않던 짜증도 틱틱거리면서 내기 시작하고 소리도 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참 착하고 순하던 아이였는데 애가 변하는 건 사춘기니까 자연스러운 거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좀 착잡한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어른인 내가 그 시기를 겪어본 내가 이해를 해야지 어쩌겠어 하고 아량을 내던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이 가방을 정리하다 그 안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만 거예요. 그땐 도저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쳤죠. 너, 네가 알아서 잘한다더니 잘한다는 게 이딴 짓이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요즘 자꾸 질환 좋은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무슨 고등학생 형들 만나고 다니고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그래도 네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하고 좀 봐주고 있었더니 뭐? 이제 하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에이, 괜찮아. 호진아, 들어가.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야단치고 있잖아.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일단 넌 방으로 지금 들어가. 들어가서 반성하고. 남편은 제 대신 애를 감싸면서 방으로 아들을 들여보냈고 전 순간 열이 확 받더라고요.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애 혼내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뭐가 돼? 당신 아까 사색이 된 호진이 걔 표정 못 봤어? 걔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놈 못 돼. 내 아들은 내가 알아. 걔 나이에 그냥 호기심으로 한두 번 그럴 수 있어. 괜히 일 키우지 않는 게 나아. 아니, 난 걱정돼 죽겠는데. 애 같아 죽겠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한가로워? 왜 그렇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구는 거냐고. 여보, 나도 다 겪었던 일이고 나도 다 지나온 시기야. 저놈 나랑 똑 닮았어. 이 상황에 애 잡으려고 할 거 없어. 저놈은 내가 잘 알아. 괜히 잡으려고 하면 반항심에 오히려 더 엇나가고 허세 부리고 그러는 게 저맘때 남자애들 심리라고. 저 무렵 남자애들 그냥 괜한 허세로 담배 한 번씩 물어보고 그러는 거야. 별거 아니야. 저놈 저거 담배 제대로 피워본 적 한 번 없는 거 내가 척 보면 알아.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저만 안 해봤다고 하기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괜히 해본 척 해보는 거야. 여보, 내가 앞으로 호진이 더 주의 깊게 살필게. 더 엇나가지 않게 질 안 좋은 애들이랑 너무 가까이 어울리지 못하게 내가 주의 줄게. 그러니까 너무 닥달하지 마. 오히려 당신이 그럴수록 애한테 안 좋아. 그날 이후 아들을 잡는 건 주로 남편 몫이 됐고 저는 최대한 신경을 덜 쓰려고 노력했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그래 내가 참자. 아들 내미는 아빠가 잡아야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큰일도 아니잖아 하면서 버텼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괜찮았죠. 하지만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공부도 곧잘하던 애가 성적도 전교에서 몇십 등이 떨어지고
제가 잔소리 좀 하면 알겠다고요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그래서 한날은 저도 열이 확 받아서 애한테 야단을 좀 심하게 친 거예요. 너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얘기 좀 하자. 내가 그래도 너 공부는 곧잘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성적이 이게 뭐야? 어떻게 전교 7등까지 하던 애가 전교 80등까지 떨어지냐고.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도대체? 내가 너 최대한 봐주고 있는 거 몰라? 너희 아빠 말 듣고 최대한 너 믿어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눈 감아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너 도대체 뭐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래 성적이 이따위로 떨어지냐고. 너 같이 어울린다는 놈들이 제대로 된 애들이긴 하니? 걔네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그런 짓 하느라고 공부는 뒷전이야? 너 걔네가 너 밥 먹여줄 것 같아? 대학만 가봐라. 걔네 다 빌빌거리면서 살아. 그때 가서 친구니 우정이니 하는 게 너 밥 먹여줄 것 같으냐고. 너 왜 이렇게 엄마 속 썩이니?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제가 막 화를 냈더니 애가 에이씨 하고는 집을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야 명호진, 너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이리 안 와! 그렇게 나간 아들은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을 먹고 9시 뉴스를 볼 때까지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좀만 기다려보자. 그 녀석 뭐 가출이라도 할 생각이었겠어? 중학생밖에 안 된 놈이. 화나서 잠깐 나갔다 저도 바로 들어오기 쪽팔리고 그러겠지. 좀만 기다려보자. 아니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니었어. 지금까진 그래도 혼을 내면 지방으로 픽 들어가면 들어갔지 밖으로 나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내가 애를 너무 잡았나 봐.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도 너무 흥분한 상태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자책하지 마. 호진이 전화는 안 받는 거지? 아예 꺼놨어. 갈만한 친구 집에도 몇 군데 전화 걸어봤는데 아무데도 우리 아들이 있다는 데는 없고. 어떡하지? 무슨 일 생긴 거면 어떡해. 일단 내가 한번 나가서 찾아볼게. 걔 갈 데야 뻔하지 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울렸어요. 엄마의 직감인 걸까? 그 전화가 울리는 순간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역시나 전화는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것이었고 아이가 오토바이 사고로 실려왔는데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저희는 싸늘하게 죽어있는 아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아들은 그렇게 뛰쳐나가서는 고등학생인 아는 형을 우연히 만났고 그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봉변을 당한 모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정말 죄송합니다. 넌 이렇게 멀쩡한데, 넌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는데 왜 우리 애는 그런 꼴이 된 거니? 도대체 왜? 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뒤 들어보니 그 아는 형이란 아이는 헬멧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꽉 잡고 있어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저희 아들은 뒤에 앉아 헬멧도 없이 맨몸으로 타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형의 몸만 겨우 잡고 의지를 하고 있다가 부딪히고 나서 몇 바퀴를 굴러서는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착지했으니 그 고통을 그대로 온몸으로 느낀 거죠. 응급실에서 아들을 본 뒤 제가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분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걸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건 어린 자식 먼저 앞세워본 부모가 아닌 이상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세상이 끝난 기분. 하늘이 무너진 느낌.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고통.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무엇하나 아무런 삶의 이유도 의욕도 다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거의 미친 사람처럼 지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은 거의 정신이 온전한 적이 없었죠. 혼자를 내서 링거 맞으러 실려왔다가 또 미친 사람처럼 아들 본다고 장례식으로 뛰어가고 그러면 거기서 또 아들 사진 보고 울다 기절을 해버리고. 아들이 그렇게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49제까지 다 하고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여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응? 이게 호진이를 위한 길이 아니잖아. 자, 응? 딱 한술만 떠봐, 응?
당신 이러다 진짜 죽으려고 그래? 눈만 감으면 우리 새끼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우리 새끼 마지막 간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오른다고. 근데 목구멍으로 내가 감히 어떻게 이걸 넘겨? 내가 어떻게 그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혼을 내는 게 아니었는데. 성적 그깟 좀 떨어지면 어떻다고. 80등 좀 하면 어때? 800등을 하는 아들이면 뭐 어때?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내 아들 죽인 거야. 내가 그런 거야. 나 같은 게 왜 살아서. 제발 그만 좀 해. 당신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야. 당신 이러면 우리 호진이도 못 가. 당신이 이러고 있는데 애가 어떻게 발길 돌려서 좋은 곳으로 가. 이러다 당신도 따라갈 생각이야? 그러고 싶어서 이래? 난 이제 우리 아들보다 당신이 더 걱정이야. 난 당신 때문에 피가 말라간다고. 제발. 나는 안 보여, 여보? 남편은 제 걱정에 밤을 지새웠지만 당시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질 않았어요. 제가 모든 음식을 거부하자 삶의 의지 자체를 포기한 상태가 되니 결국 남편이 날 입원시켜 억지로 수액을 마치게 됐죠. 저는 병원 신세를 지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오로지 영양제 주사에만 의존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 어디 몸이 나만할 틈이 있었겠어요? 저는 거의 사람 같은 꼴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딱히 살이 찐 편은 아니었는데 몇 달 사이 몸무게가 20kg 가까이 빠져서 거의 해골 같은 인상이 돼 있었고 사람답게 사는 일을 거의 포기한 상태라 피부는 사막처럼 마르고 핏기 하나 없이 퀭한 얼굴이었죠. 어쩌다 우연히 거울을 본 제가 저 스스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내내 그런 상태로 살다 보니 몸은 회복은커녕 시름시름 아프기만 했고 남편이 뭐라고 해도 병원에서 의사한테 큰 소리를 듣고 와도 전혀 아무런 의욕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내 자식을 내가 그렇게 앞세워 보내고 뭐 때문에 먹고 뭐 때문에 자겠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감히. 나는 그런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죽어라. 나가 죽어. 그런 생각만 가득한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저희 집을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연락도 없던 시모가 오니 놀랐죠. 그런데 게다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이구, 잘하는 짓이다. 이 꼬라지를 하고서는. 네가 뭘 잘했다고 이러고 있어, 어? 맏며느리라는 게 돼서는 이러고 인간 같지도 않은 꼴을 하고 앉아있으니 집안복 다 달아나게 생겼다. 어디서 이게 정신이 반쯤 나가서는 이딴 꼴을 하고 있냐, 어? 누가 볼까 창피스럽다. 며느리란 게 들어와서는 집안에 보탬은 되지 못할 망정 인간 같지도 않은 꼴을 하고서 그러고 있으니 되던 일도 안 되겠다. 너, 내가 이 명시집안 보탬되라고 널 시집오게 허락했지. 이러고 있으라고 허락했는 줄 알아? 지 아들 보내놓고 뭐가 자랑이라고 이러고 있는지. 내가 진짜 누가 볼까 창피스럽다. 창피스러워. 시모는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그 순간 진짜 그동안 쌓여온 모든 울분과 화가 모두 폭발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식 잃은 어미 앞에 와서도 이렇게 시집살이를 시켜야 직성이 풀리냐고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죠.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시모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까지 제 탓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무리 옛날 사람이어도, 아무리 며느리가 인간처럼 안 보여도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세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사람이 할 짓이. 어머님이 우리 아들 보내고 저보다 더 슬프세요? 우리 아들 보내고 저보다 더 후회하세요? 우리 호진이를 어머님이 다 아꼈어요? 어떻게 자식 잃은 어미한테 와서 하신다는 말이 그거예요? 저 진짜 어머님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어머님 눈에 제가 사람으로 보이긴 하세요? 여자는, 며느리는 인간도 아니죠? 그쵸. 그렇겠지. 지금 우리 호진이가 유일하게 대일 우리 집 장손이었는데
그런 귀한 아들을 내가 떠나보냈으니 아주 미워 죽으시겠죠. 왜 아니겠어요? 어머님 눈엔 그거밖에 없잖아요. 오직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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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남자! 어머님한테 그거밖에 없잖아요. 며느리 심정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건 말건 상관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죠. 사람이면 이러시는 게 아니죠.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어머니가 아시긴 해요?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되셨어요 도대체? 뭐 그렇게 살면 명시집안 인간들이 어머님 알아주기라도 한대요?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평생 그렇게 종처럼 그 집안 뒤치다거리 다 해주고 살아서 어디 명치성 물려받았어요? 어머님 고씨잖아요. 고말씀이잖아. 명시집안 일이란 일은 다 해주고 살면서 무슨 만화님이라도 된 줄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당신 그냥 명시집안 종이야 종. 조상들이 뭐 가족이니 후손이니 생각할 줄 알아요? 고말씀이 그거 우리 집 종년이야. 안 하면 다행이게? 같은 여자면서 같은 자식 가진 애미로서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딴 소리 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그때 저도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채로 그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막 소리를 쳤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다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아니,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언성을 높이고 있어? 이게 고분고분하다 했더니 무슨... 아휴... 야, 재현아. 너는 참 어디서 이런 걸... 아유, 내가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너, 네 마누라 간수 잘해라. 이러다 줄초상 치르게 생겼다. 결국 시모는 제 기세에 내쫓기듯 나갔고 마지막까지도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가더군요. 자식을 잃고서 제 세상은 모조리 끝이 난 것 같았고 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지만 야속하게도 시간은 잘도 흘러가더군요. 어느새 돌아보니 아들을 잃은 지 1년이 지나 있었어요. 그리고 곧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들을 그렇게 떠나보낸 뒤로 찾아온 명절과 제사는 제가 갈 상태도 못 됐고 해서 계속 멍하니 집에만 있으면서 보냈는데 그래도 1년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정신을 차릴 수는 있게 된 상태가 됐었거든요. 이제 나도 슬슬 가봐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발길 뚝 끊을 순 없잖아. 동서들도 고생이고. 에이, 아니에요. 무리하실 거 없으세요, 형님. 저희가 어머님 설득해서 형님 없이 잘해볼게요. 여기 형님 안 오신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세요. 예, 맞아요, 형님. 저희도 이제 제법 다 잘하잖아요. 걱정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아셨죠?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라도 시가에 갈 생각을 비치니 동서 둘이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미 가기로 마음을 먹은 뒤였어요. 이미 앞서 시모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뒤였잖아요. 그동안 몇 번 제사와 명절이 지나갔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하고 이번에까지 안 가면 또 무슨 비난을 할까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것도 불타올랐죠. 시모는 저희 아들을 엄청 아꼈던 사람이었거든요. 동서들도 줄줄이 딸만 낳기도 했고 또 저희 아들이 워낙 할머니를 잘 따랐기도 했고 게다가 첫째 손주이다 보니 아무래도 애정이 많이 갔겠죠. 그런데 그런 손자 간수 못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냈으니 나를 얼마나 책망하고 힐난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런 시모의 말에 가만히 당해주고만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만약 시모가 저더러 너는 어미가 돼서는 어떻게 지아들을 먼저 떠나보낼 수가 있냐. 그러고서 살아서 못해. 살 가치도 없다 쯧쯧 하면서 욕을 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꼭 맞서줘야지 다짐을 했죠. 눈이 매섭고 목소리가 큰 시모 앞에서 쫄지 않으려고 거울을 보면서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는 어머니는 뭘 잘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슬퍼봤자 저보다 슬프세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구세요? 어머님 눈에 저는 인간으로도 안 보이시죠? 언제까지 그딴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마인드로 살 건데요, 대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정신 차려야 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당신이라고요. 이러면 뭐 누가 알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이제 자식까지 잃은 마당에 무서울 거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요. 뭔 말을 해보세요. 내가 눈 하나 꿈쩍 하나
앞으로도 계속 나한테 이따위로 굴어만 봐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을 사람인가. 어머님은 어머님이 이 집 대장인 줄 알죠? 이제 저한테 어머니는 아무런 영향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를 쳐다보셔도 저는 하나도 머리 한 올도 안 흔들릴 사람이니까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할 말까지 다 준비를 하고 나니까 막 기운이 솟구치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내내 죽은 사람처럼 1년을 보냈는데 누군가에 대한 화가 막 타오르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마저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부산으로 가는 기차에 올라탔어요. 남편은 이틀 전 이미 먼저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그동안은 제 슬픔에만 빠져있느라 미처 신경을 못 썼지만 그동안 저희 남편도 참 고생이 많았거든요. 본인도 아들 보내고 힘들 텐데 아내란 사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으니 걱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남편은 아들 보낸 후 아주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만나 얘기 좀 나눈다고 먼저 내려가 있는 와중이었죠. 그렇게 저만 혼자 기차에 올라타 있는데 갑자기 시모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시모를 마지막으로 본 뒤 처음 온 연락이라 좀 긴장을 하면서 받았죠. 너희 동서들 말이 네가 오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던데? 아, 네.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이제 기운 좀 나고 했으니 가봐야죠. 그럴 것 없다. 아범 혼자 와서 하면 되고 너희 동서들도 다 있고 하니 너는 그냥 쉬어라. 뭐 네가 어차피 온다 한들 그 정신으로 무슨 제사상을 차리겠니? 음식 하나를 제대로 하겠니? 지금은 네 몸 회복하는 게 도와주는 거니 그냥 있어라. 오지 말고 그냥 있어. 근데 그게 기분이 묘하대요. 시모가 어디 제 걱정을 해서 그냥 쉬라고 할 사람인가? 절대 아니거든요.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희한한 생각이 번지기 시작했죠. 혹시 이것들이 나만 쏙 빼놓고 무슨 작당들을 꾸미나? 나랑 이혼시키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새 여자라도 데려다 놓고 우리 남편한테 갖다 붙일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자식 잡아먹고 정신까지 나버린 년 뭐가 좋다고 붙들고 있냐. 그런 거 확 버려버리고 젊고 예쁜 여자 구해다 놨으니 만나봐라. 그러고서 남편을 미리 불러들인 건 아닌가? 정말 별별 의심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전 이미 부산행 기차에 올라탄 상태였잖아요. 명절 기차 티켓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이걸 그냥 버리겠어요? 왕복 기차표를 다 예매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텐 그냥 안 간다는 선택지가 없었죠. 이거 분명 뭔가 있다. 내가 가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겠다 싶었죠. 시모한테는 알겠다고 한 뒤였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갈 건데요 하면 무슨 꿍꿍이인지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저는 집에서 쉬겠다고, 다음에 뵙겠다고 한 뒤였죠. 그렇게 머릿속으로 별별 시뮬레이션을 다 굴리면서 시가에 도착했어요. 담장 너머로 마당이랑 마루에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제사를 지낼 때는 창문을 포함해서 온 집안 문을 다 열어놓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사를 지낼 시간도 아니고 제법 쌀쌀한데도 온 집안 문을 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용히 열린 문으로 들어갔죠. 아직 차례를 지낼 시간이 아닌데 상을 차려놓고 있더라고요. 일반 제사상이 아니라 좀 간소한 상이었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 다가가 봤죠. 그런데 글쎄 상 위에 저희 아들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에는 저희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과 과자, 과일 따위가 올려져 있었죠. 전 한눈에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건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인데? 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어른들이 엄숙하게 서 있었고 상 앞에 앉은 건 다름 아닌 우리 시모였어요. 아가, 우리 천금 같은 새끼, 호진아. 너희 엄마 힘들다. 너희 엄마 병나게 하지 말고 미련 버리고 돌아가라. 이제 그만 좋은 곳으로 가라. 너한텐 엄마지만 이 할미한테는 딸이다, 딸. 딸 하나 없이 살던 나한테 와서 딸이 돼준 게 너희 엄마다. 나한텐 귀한 첫째 딸이란 말이다, 호진아. 이제 나도 더는 내 딸 아픈 거 더는 못 보겠다.
이 할미 마음이 아파서 더는 못 보겠다. 너희 엄마가 힘들어 네 발목을 오래도 부여잡았지. 이제는 너희 엄마도 잘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사람처럼 좀 살아야 하지 않겠니? 훨훨 날아가라 아가야. 이만하면 이승에 오래 머물렀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떠나야 하니 이 세상에 얼마나 미련이 많겠니.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얼마나 미련이 많이 남겠어. 엄마한테 미안하단 말도 얼마나 하고 싶겠니. 네가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니. 말하지 않아도 다 한다. 하지만 호진아, 이제는 갈 때다. 너희 엄마는 너를 못 놓는다. 네가 떠나줘야 해. 49일 만에 떠나지 못했으면 이제 1년 되는 지금이라도 떠나라. 마음 편히 새 옷 입고 훨훨 날아가라 아가야. 너희 엄마 더는 힘들게 말고 고생시키지 말고 좋은 곳 찾아 잘 가라. 훨훨 잘 가라 아가야. 이 할미보다 앞서갔으니 거기에 가서는 편히 좋은 일만 있어라. 할미가 머지않아 너를 만나러 가마. 생각지도 못했던 시모의 모습에 저는 그만 입을 틀어막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에 그제서야 사람들은 뒤를 돌아봤고 저를 발견했죠. 여보! 남편이 한달음에 달려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죠. 아니, 내가 오지 말랬는데 여길 왜 왔어? 왜?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아? 안 온다고 하더니 왜 온 게야? 시모는 저를 보며 버럭했지만 이미 시모의 진짜 속마음을 들은 저는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고 말았어요. 나의 아이 같은 울음에 남편도 동서들도 시모마저도 따라 울었고 그렇게 집안은 한동안 눈물바다가 됐죠. 다른 식구들이 제사상을 정리하는 동안 뒷마당에 나가 앉아 저는 아주 오랜만에 시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가 자꾸 아픈 게 아무래도 우리 호진이가 떠나지 못하고 이 땅에 미련이 남아 계속 네 곁을 맴도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 넋이라도 달래주고 싶었다. 그럼 저를 부르시지. 제 아들 보내는 자리에 저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부르셨어요, 어머니? 아직 아들을 하나도 떠나보내지 못한 네가 제사 지내는 걸 보면 진짜 내 아들 같구나. 실감이나 더 힘들고 아플 텐데 어떻게 너희 아들 제사에 널 부르겠니? 원칙적으로는 보통 아이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시모는 오로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 원칙도 깨고 제사를 지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였나 보더라고요. 시모의 그런 마음에 눈물이 핑 돌더군요. 혼자 별별 의심을 품고서 시모에게 복수할 마음을 가지고 온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나도 다 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군 거, 내가 늙어 빠진 정신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구는 거, 나도 다 알아. 나도 여자로 태어나 서름 많이 받고 자랐고 이 집에 와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며 살았는데 내가 옛날 사람이라 보고 배운 게 그거라 결국 이것밖에 못 되는 걸 용서해라. 안 그러려 하는데도 참 옛날 고리적 사람처럼 군다. 그리고 인영아, 지난번 너한테 찾아가 몹쓸 말들 늘어놓은 거 용서해라. 하지만 실은 그땐 내가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독하게 말했어. 언제까지고 그렇게 넋을 놓고 살 수는 없지 않겠니? 너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내가 명치가 탁 막히더라. 이러다 내가 이 아이까지 잃겠구나 싶어서 일부러 독하게 말했어. 인영아, 너는 내가 모진 시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내가 제사상 앞에서 한 말들은 모두 진심이다. 너는 나한테 첫 딸이나 마찬가지야.
우리 이제 그만 우리 호진이를 놓아주자. 응? 네 마음에서 아이를 훌훌 떠나보내줘야 그 아이도 제 갈 길을 잘 찾아갈 것 아니냐. 네가 아이를 못 놓아주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좋은 곳으로 가겠니? 애미의 미련이 길면 자식이 제 길을 못 간다. 새 옷 입고 훨훨 날아가야지. 이승에 머물러 악귀가 되면 좋겠니? 이승에 머물러 발도 못 대고 늙어가면 좋겠니? 그게 네가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냐. 우리 이제 그만 호진이 보내주자. 좋은 곳으로 가라고 넋을 보내주자. 응? 그러자. 맞아요, 어머니.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저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우리 아들을 오래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엄마가 잘 보내주고 달래주고 떠나보냈어야 하는 건데. 저는 시모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시모는 그런 저를 두들겨 달래줬죠. 그래도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걸 보니 마음이 좀 놓이더구나. 그래도 이제 나한테 이렇게 소리를 칠 만큼 기력이 생겼구나. 얘가 영 죽어 있는 것 같더니 이제 좀 살아날 기운이 보이는구나 싶어 마음이 놓이지 뭐냐.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그거 다 진심은 아니에요. 그땐 어머님이 너무한다 싶었고 서운해서. 그래, 다 안다. 왜 모르겠니, 내 딸 마음을. 차례가 끝난 후 한켠에서 저도 제 아들을 보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속으로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했죠. 엄마가 그동안 네 발목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나 보다. 이제 엄마도 더 이상 슬퍼만 하지 않고 널 고이 보내줄 테니 너도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좋은 곳으로 찾아가라, 호진아. 그리고 훗날에 엄마랑 다시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때는 우리 너무 일찍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같이 살자, 우리 아들. 그렇게 1년을 붙잡고 있던 제 아들을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주게 됐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지도 2년이 다 되어가네요. 한동안은 안 그러려고 해도 가만히 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또 힘이 쭉 빠지곤 했었지만 그래도 계속 기운을 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에겐 제 자식도 너무너무 소중했지만 또 저를 자식처럼 생각해주는 시모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을 놓을 순 없지 하면서 저를 다잡아온 시간이었죠. 사실 대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우리 애 유치원 다닐 때 엄마마저 돌아가신 뒤로 저는 마음 한켠에 나는 혼자다, 고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다 큰 어른이고 자식까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다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 같은 마음들을 품고 살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께 기대고 싶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데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진 거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외롭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모의 저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마움과 뭉클함이 커지더라고요. 그날 시모랑 얘기를 오래 나누면서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저 미워하시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시모가 그럴 리가 있겠냐. 나도 경상도 여자다. 경상도 남자들만 무뚝뚝한 게 아니고 우리 경상도 여자들도 간지러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도 마음은 다 있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마음 저한테 조금만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하고 애교 섞인 말을 건넸더니 그러마, 내 노력하마 하던 시모였죠. 그런데 정말 그 뒤로는 조금 츤데레스럽긴 하지만 잔소리를 해가면서도 시모가 저를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지 몰라요. 물론 말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했죠. 저거 팔을 한번 봐라. 어? 저게 어디 50이 다 돼가는 어른팔인가. 무슨 쇠코챙이도 아니고. 어디 초등학생을 데려다 놔도 저거보다는 튼튼하겠다. 그렇게 투덜투덜하면서 또 바리바리 각종 사내진미를 해갖고 와서는 손수 요리까지 해서 먹이곤 하셨죠.
제 입에 들어가는 걸 보고 웃는 시모를 보며 진짜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엄마 잔소리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큰일을 겪고 나니 가족들도 변하고 시모도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의 죽음이라는 게 저희 가족을 참 많이 바꿔놨거든요. 언제 어떻게 인생이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걸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거짓말처럼 훌쩍 아들을 보내고 나니 저뿐만 아니라 집안 어른들도 다 많이 착잡하고 힘들고 또 허탈하고 그러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오늘은 니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리 모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가 다 장수하시고 떠나신 조상님 챙기느라 정작 살아있는 우리 식구들하고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지는 못했다 싶어 말이야. 이제 허례허식에 너무 목매지들 말고 우리 가족들 위해서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해보자꾸나. 아버님, 그럼 다음 황금 연휴에는 저희 가족도 같이 여행 가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어머님? 형님? 그래, 그러자꾸나. 시부모는 막내 동서의 애교 섞인 말에 그러자고 흔쾌히 응해주셨죠. 이게 다른 집엔 보통 일일지 몰라도 저희 가족에겐 어마어마한 변화거든요. 그렇게 가족들도 저를 많이 신경 써주고 있으니 저도 힘을 내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들을 다시 만나도 엄마가 너 보내고도 씩씩하게 살아남아 내 몫의 생을 다 채우고 너 만나러 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더 열심히 힘을 내봐야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사연이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한 일들을 품은 다른 분들의 사연만큼 대단한 재미를 드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 죄송해요. 하지만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혹여라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이 있다면, 혹시라도 자신을 자책하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조금의 위로라도 되셨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보내야 할 사람은 훨훨 떠나보내고 언젠가 만날 다음을 기약하기를. 50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도 저는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